일본군은 한 달 반의 전투 끝에 코코다 트랙의 중간 지점을 지났고 호주군은 에포기 마을까지 퇴각하여 부대를 재집결했습니다. 첫 전투부터 참여했던 39대대에게는 드디어 후방으로의 퇴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전투를 통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본군의 진격을 늦춘 그들에게는 명예훈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9대대를 대신하여 그동안 아놀드 포츠 준장이 줄곧 요청해왔던 27대대가 최전선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브라 포츠 준장은 미션 능선에 새로 투입된 27대대를 보내 최전선을 구축했고 지금까지의 전투를 통해 부대 전투력이 많이 떨어진 14대대와 16대대를 후방에 예비병력으로 배치시켰습니다. 동쪽으로는 울창한 정글이었고 서쪽으로는 개울이 흐르는 낮은 지역이었기에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지형을 고려한 완벽한 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군의 최전선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선봉으로 다시 복귀한 마사오 쿠스노스 대령의 144연대 2개 대대가 섰습니다. 쿠스노스 대령은 정찰을 통해 미션 능선에 대기하고 있던 27대대를 확인했지만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해 그 뒤에 호주군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 144연대 3대대가 포병부대와 함께 공격을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전투가 이어졌지만 일본군은 전혀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던 다음날 8일 새벽 호주군 후방의 예비부대인 16대대 뒤로 일본군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서쪽 개울길을 따라 우회한 요시타카 호리에 중령의 144연대 2대대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브리게이드 언덕에 포격을 요청했고 참호를 판 후 기관총을 설치하여 완벽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방의 적을 인지한 14대대는 서쪽으로 16대대는 동쪽으로 약 300명의 호주군은 양동 공격을 시도했으나 이미 참호를 구축하여 방어 태세를 갖춘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방의 27대대가 무너지며 호주군은 오히려 일본군에게 포위됐습니다. 아놀드 포츠 준장은 퇴각을 진행했고 16대대의 알버트 카루 중령은 27대대가 반격을 통해 퇴로를 만든 사이 14, 16대대를 동쪽으로 이동시켜 언덕을 넘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7대대의 500명에 달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력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3주 동안 정글을 헤매느라 전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됐고 다시는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브라 전체 부대 인원 중 이번 전투의 절반도 안 되는 병력만 다음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또다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드니 로엘 6인이군 지휘관은 엄청난 분노를 표하며 마르브라 부대장 아놀드 포츠 준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7사단 25여단장 케네스 이도 준장이 자신의 세계대들을 이끌고 최전선에 도착하여 마르브라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이제 호주의 마르브라 부대는 이오리바와 능선까지 후퇴하여 부대를 재정비했습니다. 일본군은 거듭된 승리로 엄청나게 고무됐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전선은 보급의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호리 소장은 최전방 부대의 전투를 위해 후방 대부분의 병력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보급 물자를 들고 수송하라 명령할 정도로 보급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투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지원 병력과 함께 이오리바이와의 진지를 구축한 3,000명의 호주군은 1,600명의 일본군에 비해 훨씬 우세했습니다. 마사오 쿠스노스 대령의 144연대는 이오리바이와에 도착했고 9월 14일 포병의 포격과 3대대의 정면 공격으로 이오리바이와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전방에서 교전이 시작되자 이도 준장은 원래 계획한 대로 양측면의 두 부대의 우회 기동을 지시했는데 서쪽의 31대대는 이동 중에 반대편에서 우회해서 돌아온 144연대 2대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양군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쿠소네스 대령은 예비군으로 후방에 있던 144연대 3대대의 나머지 2개 중대를 동쪽으로 우회시켜 호주군의 다른 측면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의 전선이 예상보다 길게 늘어서 있었기 때문에 호주군 측면의 약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군은 호주군 3대대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발견했고 그 사이를 비집고 3대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이도 준장이 25대대를 보내 지원했고 3대대 역시 반격에 나섰으나 일본군은 그 사이 유리한 위치를 잡고 25대대와 3대대의 모든 공격을 무위로 돌렸습니다. 동쪽의 33대대 역시 후방 공격을 시도했으나 그들은 깊은 정글 속에 갇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6일 모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이때 마르브라 이도 준장은 전부대 퇴각이라는 최악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일본군에 예비병력이 더 있을 걸로 생각했고 이미 전투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퇴각 명령을 내린 건데요. 이 판단은 후대 역사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병력에서 앞서있던 호주군은 순조롭게 퇴각하여 2m 능선까지 후퇴를 했고 그곳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2m 능선은 코코다 트랙의 마지막 지점이며 이곳에서 포트 모레스비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이오리바이와에 입성한 일본 선두 부대는 자신들이 이룬 엄청난 업적에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육안으로 포트 모레스비와 그 건너의 산호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지옥 같던 코코다 트랙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한편 호주군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연이은 전투로 병력 손실이 많았던 21여단은 후방으로 빠졌지만 제16여단의 3개 대대가 새롭게 충원되면서 이제 호주군은 엄청난 대규모의 병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탄약, 식량 등의 보급품이 충분하게 공급됐고 일본군에 비해 가장 열세였던 중화기도 보충됐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대대는 최소한 한 문의 중기관총과 박격포를 보유했고 부대원들은 정글에서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톰슨 기관단총을 장비할 수 있었습니다. 27일 마르브라 부대장 케네스 이도 준장은 박격포를 이용해 코코다 트랙 전투 이래 처음으로 먼저 요리바이와의 일본군을 향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반격은 없었고 순찰대가 확인한 결과 요리바이와는 비어 있었습니다.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 요리바이와까지 점령한 난카이지대의 호리 토미타로 수장에게 일본 대본영으로부터 끔찍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난카이지대는 진격을 멈추고 이수라바로 돌아와 전선을 구축하고 나머지 부대는 분화 방어에 전념하라는 것이었죠. 사실상의 총퇴각을 명령한 건데요. 이를 들은 호리 수장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 불복종할 기세로 따졌지만 그 역시도 대본영이 과달카날 전역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자신에게 어떤 지원군이나 보급을 보내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기에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날인 9월 26일 부대를 이끌고 지금까지 힘들게 왔던 코코다 트랙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이 퇴각을 시작한 이때 토마스 블레미 장군이 뉴기니군을 지휘하기 위해 포트 모레스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당연히 심기가 불편한 뉴기니군 지휘관 시드니 로엘 장군과 마찰은 생길 수밖에 없었죠. 결국 블레미 장군은 시드니 로엘 장군이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그를 해임하고 에드먼드 헤링 장군을 새로운 뉴기니군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호주군은 일본군이 비우고 간 진지를 지날 때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많은 양의 탄약과 무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남겨진 식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처음 가져온 식량은 모두 소진했고 추가 보급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분화에서부터 최전선까지 모든 곳에서 배급 수송에 문제가 생겨 병사들은 제대로 된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산속에는 수천 명에 달하는 일본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사람의 시체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호주군은 전진하면서 아군 시체가 칼로 훼손된 걸 다수 발견했고 불에 익은 흔적 같은 식인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한 일본군이 흘리고 간 수첩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었고 전후 한 일본군 병사 역시 자신들의 식인 행위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식량 부족에 극심하게 시달렸습니다. 식량 부족에 더해 많은 일본 병사들은 이질과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 쓰러졌고 부상을 당해 산채로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이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 때 똑같은 구간을 지나온 호주군은 어땠을까요? 호주군에게는 식량, 의료품, 탄약 등의 각종 물자 보급을 위해 포트 모레스비부터 데니키까지 그리고 다시 포트 모레스비까지 하루 12시간씩 20일이 걸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린 원주민 수송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산길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동이 불가능했던 부상자들을 직접 운반했는데요. 원주민들의 이런 엄청난 노력으로 많은 호주 청년들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고 호주 병사들은 이들을 푸지우지 엔젤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원주민 수송대는 전후 호주군으로부터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한 공로로 명예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이는 일본군 수송에 강제 노역된 원주민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도망친 것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한편 퇴각하며 치르는 전투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호리 소장은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알았던 건지 한 달 전 진격 과정 중에 템플턴 크로싱의 3군데 그리고 에오라 마을의 1군데 매복진지 건설을 지시했고 144연대 2대대를 중심으로 한 스탠리 분견대를 조직하여 최후방에서 추격해오는 호주군을 저지하라 명령했습니다. 10월 13일 새롭게 투입된 25회단의 25대대와 33대대 그리고 3대대는 마윌라 능선의 일본군 매복진지를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44연대의 새로운 연대장인 츠카모토 중령이 가용한 모든 병력을 데리고 지원으로 오자 병력과 무기에서 열세였던 스탠리 분견대는 세 번째 매복진지로 이동하여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격 속도가 느린 25회단의 3개 대대는 16연단으로 교체되었고 1000명 이상의 병력 차이가 났던 일본군은 3일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20일 밤 어둠을 틈타 마지막 매복진지가 구축되어 있는 에오라 마을로 퇴각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호주 마르브라 부대 역시 에오라 마을에 도착했고 곧 교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준비해놓은 매복진지는 강력했고 추가로 병력이 지원오자 그들의 방어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들은 기관총과 박격포로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호주군을 무력화시켰고 거센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사이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양군에서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전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쪽의 3대대가 고지대에 자리를 잡고 공격을 시작하자 치카모토는 더 이상 항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28일 정군의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일본군이 퇴각하는 이 시점이 호주군으로서는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으나 아서 앨런 소장은 보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격 속도를 조절했고 그동안 일본군은 코코다 트랙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블레미 장군은 이에 불만을 품고 아서 앨런 소장을 해임하고 조지 베시 소장을 새로운 마루브라 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11월 2일 호주군 순찰대가 트랙을 건너 코코다 마을을 정찰했을 때 마을이 비워져 있는 걸 확인했고 호주군은 드디어 2달 만에 코코다 마을을 다시 차지했습니다. 이제 호주군은 비행장을 손에 다시 넣었고 이는 그동안 호주군 역시 괴로웠던 보급 문제가 완전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조지 베시 장군은 지체하지 않고 오이비 고라리에 집결해 있는 일본군을 경멸시키기 위해 바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일본 난카이 지대 역시 길고 긴 3달간의 전투에 승부를 내기 위해 전병력이 오이비와 고라리에 집결했습니다. 오이비에는 41연대와 144연대 1대대 그리고 나머지 144연대는 고라리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호리 토미타로 수장의 난카이 지대 본부대는 가장 후방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들 뒤에 쿠무시강은 우기로 접어들면서 강이 범람했고 아주 빠른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설 중이던 다리도 끝내 완성시키지 못해 문자 그대로 배수진을 치고 거점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이때 호주군은 3,700명, 일본군은 2,800명이었습니다. 호주 마루브라의 선봉에선 16여단은 오이비로 진격하여 41연대와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교전을 펼쳤지만 고지대에 구축된 41연대의 진지가 큰 역할을 하며 16여단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월 7일 일본군의 후방을 잡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했던 16여단 1대대가 고라리에 매복한 일본군의 후방부대를 발견했고 베시 장군은 이곳으로 4개 대대를 투입시키는 결정을 하는데요. 난카이 지대 호리 수장 역시 144연대 2대대와 3대대를 이동시켰고 오이비의 144연대 1대대를 고라리 방어를 위해 이동시켰습니다. 하루 뒤 8일 21여단과 144연대는 교전을 시작했고 전투가 진행될수록 새롭게 투입된 병사들과 무기의 차이는 분명해졌습니다. 21여단 켄스 이도 준장은 일본군을 상대하는 전선의 화력이 충분하자 33대대와 1대대를 우회시켜 후방의 일본군을 향해 전진시켰습니다. 33대대는 고라리를 지키는 치카모토의 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1대대는 가장 후방의 호리 소장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예상치 못한 호주군의 등장에 호리 소장은 퇴각과 동시에 전부대의 쿠무시강을 건너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호리 소장의 명령과 상관없이 전선에서 호주군과 격렬히 싸우던 일본 지휘관들은 어차피 더 이상 거점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144연대 치카모토는 동쪽 쿠무시강으로 부대를 퇴각시켰고 오이비에 있던 야자와는 호주군이 많은 동쪽 길을 피해 북쪽의 작은 길을 따라 우야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일본군이 죽거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호주군은 와이루피까지 일본군을 추격했고 일본 병사들은 살기 위해 무기도 장비도 다 버리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일본군에게 가장 뼈아팠던 것은 호리 토미타로 수장의 죽음이었습니다. 호리 수장은 퇴각 중에 쿠무시강가에서 카누를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쿠무시강을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쿠무시강을 건넌 일본군 패잔병들은 분하로 이동했고 호주군 베시 장군은 쿠무시강을 넘어서까지 추격하는 모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길었던 코코다 트랙 전투는 거의 3달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일본군은 분하와 고나의 진지를 구축하여 6.12섬 정복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이어갔고 호주군은 연합군과 함께 전진하여 분하 고나 전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호주군은 2,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4,000명의 병력이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코코다 트랙 전투는 호주군에게는 2차 세계대전 최대의 전투이자 자신들의 힘으로 호주를 지켜낸 최고의 전투로 기록됐습니다.